Get up, can you hear me? My name's Joe. It's okay, come here. Close your eyes. Where are we going? Taking you to your dad. 13 Sergeant 1 Central. You got him. 네,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린 램지 감독의 너는 여기 없었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었죠. 네, 그 린램지의 두 번째 장편 영화고 작년에 깐에서 두 번째요? 두 번째 아니에요? 두 번째 장편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 전에 네 번째인가? 아 진짜요? 저 왜 뭔가 당연하게 두 번째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본 게 두 개밖에 없어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구나. 네, 저도 두 개밖에 안 봤는데 네. 제가 보려고 했었거든요. 음, 근데 아까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에 아마존 이야기를 했는데 음, 아마존에 이게 있었어요. 린 램지 감독의 음. 전 첫째 작품과 두 번째 작품이. 어. 근데 제가 워치리스트에 넣어놓고 끝내 보지 못한 수많은 영화들 중에 와치리스트에 넣어놓으면은 오히려 더 안 보게 될 확률이 좀 있어요. 그쵸? 네네. 내가 이거를 그렇더라고요.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네. 심리란 네. 참 그럼 워치리스트에 넣음으로써 마치 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와치리스트에 뭐 넣는 거 아닙니다. 네, 린 램지 감독의 네 번째 장편이고 네. 케빈에 대하여 이후에 6년 만에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모번 칼라라는 작품이 있었고 장편 데뷔작은 렛캐쳐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아 그게 린램지 영화구나. 네. 그렇군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감독이고 아 네 그쵸. 네, 너는 여기 없었다는 2018년도 7년. 칸 영화 17년도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하였죠. 진짜로 각본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 네, 뭐 저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케빈에 대하여도 네.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음, 두 편 다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음, 그 너는 여기 없었다, You Never Really Here 같은 경우에는 소설보다는 각본이 제 인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소설이 완전 별로였나요? 아니요, 뭐 완전 별로인 건 아닌데 네, 뭐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줄거리는 같죠. 그 소설이 좀 긴 소설이 아니에요, 사실. 중편에 가까운 소설이라서 그냥 평범한 페이지로 치면은 한 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영화 하기에는 분량으로 가장 좋은, 사실 너무 짧은 단편이면은 더 붙여야 되고 장편이면은 쳐내야 되는데 분량으로는 굉장히 적절한 분량인데, 가장 큰 차이는 이 영화가 그렇게 뭐 많은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지 않을까요? 소설과의 가장 큰 차이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설의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친절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고, 이 조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은 조가 어쨌든 어떻게 판단해 나가는지 그의 심리에 대해서 아무래도 묘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칫하면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는 위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줄거리 얘기를 간단히 하고 좀 더 자세히 네. 얘기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별로 더 자세히 할 얘기 없는데 어쨌든 얘기해봅시다. 네네. 네. 줄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라는 남자를 따라가는 이야기예요. 조는 이제 음지에서 약간 해결사 일 같은 거를 하는 일종의 청부업자인데요. 이제 주로 이제 10대들, 실종된, 납치된 10대들 찾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뉴욕에서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중개업자인 맥클러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상원의원 보토의 10대인 딸 이나가 뭐 사라졌으니까 찾아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단서로 받은 주소를 찾아가죠. 되게 번듯한 집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서 이제 10대들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를 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침입을 해서 경호원들을 처치를 하고
좀 의외로 쉽게 니나를 구해가지고 데리고 나오죠. 음. 그래서 그 상원 의원을 만나기로 한 호텔방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부토 의원의 자살 소식을 뉴스로 접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경찰 옷을 입은 남자들이 방에 침입을 해서 니나를 순식간에 다시 납치해가고 조는 이제 몸싸움 끝에 탈출을 하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서 찾아간 중개업자는 이미 자기 사무실에서 살해를 당해 있는 상태였고, 조가 이제 자신의 집 주소가 노출됐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허겁지겁 집으로 왔는데 이미 어머니는 또 살해를 당해 있죠. 그래서 아직 집에 남아있던 그 의문의 살인범들을 총으로 쏘고 숨이 붙어있는 남자를 통해서 이제 사건의 진상을 듣게 되는데, 그것인즉슨 보토가 이제 지지 유세를 하던 주지사 윌리엄이라는 주지사에게 일종의 성상납을 했고, 그 윌리엄이 이제 그런 페도필리아가 있는 소아성애자인데 이제 니나를 가장 좋아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토가 발을 빼려고 하니까 니나를 납치해가고 보토를 자살당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 어쨌든 어머니와 함께 조가 처음에는 호수에 빠져 죽으려고 하죠. 근데 물속에서 니나의 환영을 보고 다시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니나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주지사를 미행해서 주지사 집에 찾아가서 경호원들을 또 죽이고 방에 이제 들어가는데 윌리엄 주지사는 이미 칼로 목이 그여서 죽어 있죠. 그래서 집안을 이제 돌아다니던 조가 부엌에서 피 묻은 손으로 식사를 하는 니나를 발견을 하고, 그래서 니나가 이제 오히려 흐느끼는 조를 위로를 하고 둘이 이제 집을 나와서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길을 떠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명확한, 너무 잘 정리하셔서 명확한 영화 같은데, 사실 이 영화의 정보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주어져 있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사실 줄거리 요약에 들어가기가 힘든 게 이제 그 조의 트라우마고, 조의 트라우마가 사실은 영화 전체적으로 시작부터 이제 계속해서 삽입이 되죠. 네. 어린 시절에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겪었던 상처나 아니면 전쟁의 군인으로서 가 있을 때 거기서 목격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트라우마처럼 계속 돌아오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트라우마가 정확하게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없고 그저 굉장히 조각난 이미지로만 알 수밖에 말 그대로 파편화돼 있죠. 네네.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구석에 숨어 있었던 기억들, 그 파편들이 제시해주는 단서가 어쨌든 상상을 하게 만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쨌든 망치를 휘둘렀던 것 같고, 조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 폭력의 대상이었던 것 같고, 그 둘이 이제 조가 나이가 꽤 들었음에도 거의 유일한 친구가 엄마라는 점, 둘이 같이 살고 있고 그런 네. 거를 봤을 때 둘이 이제 공유하는 그런 끔찍한 기억이 있다는 게 암시가 되죠. 네, 뭐 그리고 말씀하신 전쟁 같은 경우에도 초코바를 주니까 이제 그 철망 건너편에서 뭐 그 자기가 준 초코바 때문에 살해당한 아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의 정체에 대해서 추측하고 이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구나라는 건 알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내용 자체에 큰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그냥 트라우마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오히려 주력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네. 근본적으로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자세히 설명해주면은 더 낫나? 그러니까 더 낫다는 게 우리가 그래서 조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엔 그의 상처랑 트라우마에 대한 내용을 알더라도 결국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약간 그 자세하게 뭐 어떤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걸 설명하진 않았지만 다 보여줄 만큼은 보여줬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더 조의 그 머릿속에 있는 것과 가까운 걸 보여줬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조는 이게 기억인 거잖아요. 그쵸. 그 트라우마가 예를 들면 망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지금 조가 가장 즐겨 쓰는 무기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하기에 총이 가장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에 관련된 트라우마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죠. 뭐 나중에 사실 총을 쓰긴 쓰지만 어쨌든 약간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형성됐는지가 윤곽은 그릴 수 있는 정도로 제시가 되고 그 이외의 정보들이 특별히 더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군인으로서 겪는 일들은 훨씬 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 한 사건만을 보여준 거고 그 어린 시절의 기억 같은 것도 그냥 유추하건대 그게 어떤 하루의 기억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약간 과장된 기억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필요한 정보는 다 받았다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의 어떤 정보가 더 조를 잘 설명한다고 느껴지지 않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트라우마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조와 어머니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어머니 역시도 아버지의 피해자였고 사실 조가 영화 내내 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근데 그 자살 시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어머니의 죽음과 그 자살의 시도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피해자라는 면에서 어머니와 자신을 뭐 동일시라고까진 뭐 하지만 어쨌든 어머니가 유일한 친구고 자기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뭔가 그가 살아가는데 원동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조가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실 살고 있거든요. 그 맥클로리가 이제 친한 척하는 장면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뭔가 인간적으로 대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선을 긋고 냉담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심지어는 뭐 그런 것 자체가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은 행동 강령에 가까울 수도 있죠. 어쨌든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되니까 그 행동 강령이 사실은 이제 넌 여기 없었던 사람이다. 넌 여기 없었다. 그게 오히려 굉장히 좋은 핑계였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뭐 히트맨이 내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설득하겠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죽어 있는 사람이고 흔히 하는 말로 뭐 내가 너 때문에 못 죽는다는 얘기를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그게 핑계지만 조는 그게 진짜였던 것 같은 거죠. 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어머니도 자기처럼 피해자였기 때문에 동질감도 있을 거고 또 아들로서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트라우마 안에서 어머니도 쓰러져 있고 그 아들도 쓰러져 있는 그런 장면 같은 걸 보면은 결국에는 아버지에게 둘 중에 누가 희생자가 될지 선택돼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뭐랄까 원망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굉장히 좀 복합적인 거였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어머니로 인해서 살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로 인해서 움직이고 어머니로 해서 산다는 게 사실은 명확하게 잘 매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사이코라는 영화랑도 맞아요. 네. 약간 마마보이까진 아니지만 어머니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남자라는 점에서 사이코가 연상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 원망도 얘기하셨었는데 샤워에서 칼 찔러 죽이는 그 사이코와 관련된 농담이 그런 거에 잘 보이죠. 그 소리 너무 잘 내서 띠띠띠띠 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근데 뭐 어쨌든 사이코도 결국엔 그 어머니의 망령에 사로잡힌 내용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물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동반되긴 하지만 주로 어쨌든 누군가를 구해내는 특히 어려움에 처한 폭력에 노출된 누군가를 구해내는 일이란 점에서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컴플렉스 같은 게 이 직업으로 연결됐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사실 트라우마는 생각해보면은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던 것이고 아시아 소녀들이 뭐 때로 죽어있는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그 초콜릿을 주는 경우도 그렇고 약에 쩔어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약에 쩔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시체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시체 어쨌든 같은 이미지긴 하죠. 네. 결국에는 다 구해내지 못한 것과도 확실히 관련이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런 트라우마가 있지만 그거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어렸을 때나 혹은 군인으로서 자기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갖고 이제 마치 그라운드 호그 데이처럼 반복적으로 계속 자신을 누군가를 구하는 어떤 그런 내러티브에 넣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함으로써 그 말씀하신 그 아시아 소년 소녀들이 약에 취해 뭐 죽어 있는 그런 플래시백 같은 걸 보면 그 기억들이 일을 하면서 얻는 기억들이 계속해서 또 자신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 어떨 때는 이제 비자발적으로 막 떠올라서 힘들어하면서도 아버지가 썼던 망치라는 무기를 또 쓴다는 점도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트라우마에 대한 되게 재밌는 면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잘 보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많은 재현에서는. 그런 면에서 어쨌든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 망치랑 관련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결국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하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망치를 뺏어서 내가 나를 구했어야 됐는데 뭐 그래서 자살 충동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폭력이 계속 그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자기도 이제 폭력이 없을 수 없는 일을 하고 폭력을 동반하는 일을 하고 일상적으로도 그런 기억들이 떠올라서 고통뿐인데 그 굴레를 끊어보려는 시도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거죠, 자살이. 영화 시작할 때 그 어린 조가 더 잘해보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머니랑 이어지는 게 결국엔 그 우연히 맞게 된 니나였던 거죠.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조랑 묘하게 비슷한 구석이 좀 있는 아이고 일단은 그 숫자를 세면서 견뎠던 그런 시간들이 조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폭력을 당한 거라는 점에서는 그쵸. 유사하죠.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어머니를 수장하는 장면에서 그 피어나는 머릿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 이제 어머니는 머리가 백발에 가까운데 그 장면에서 햇빛에 좀 반사돼서인지 금발처럼 보이면서 머릿결이 흔들리는데 맞아요. 그런 장면을 보면은 물론 뒤에 뭐 니나의 환상 장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조의 삶의 이유가 어머니였다면 그게 니나로 전환되는 과정 그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 그 수중 장면에서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옷 속에 있던 돌을 꺼내는 면에서 뭔가 좀 더 털어낼 것 같은 가능성 같은 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장 재밌는 거는 니나가 정말 조 같은 사람 아니 조보다 어쩔 보면은 한 단계 더 나은 사람이었다는 게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한데 자기 손으로 끝냈죠. 그쵸. 니나는 그 트라우마를 자기 손으로 끝낼 수 있는 사람이었죠. 니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침대 앞에 앉아서 나 약하다고 조가 눈물 흘리는 장면이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프죠. 네네. 어찌 보면은 어쨌든 새로운 가능성 같은 거를 그냥 뭐 논리적으로 사실은 뭐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니나를 통해서 봤던 건데 그거를 여전히 이전처럼 구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같은 게 그 장면에서 잘 보여서 재밌고 동시에 니나가 면도칼로 어쨌든 그 사람을 죽여서 자신을 구해냈다는 점에서 섬뜩하지만 해피엔딩 해피엔딩이죠. 그런 면이 있고 그 마지막에 날씨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완벽한 해피엔딩이죠. 그쵸.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간에 니나를 자신과 유사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혹은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또 여전히 자신의 약함을 이중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니나가 살인이라는 걸 경험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의 니나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자살을 꿈꾸는 듯한 모습도 나왔던 게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기는 해요. 네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도 해피엔딩으로 말하고 싶은 게 그 자살을 꿈꾸고 싶었던 거는 이제 삶에 대한 공포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니나랑 대화를 하면서 어디로 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그쵸. 보통, 이제 어머니도 없고.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고정되지 않은 지표들을 오고 가야 되는 게 살아가는 건데 어찌 보면은 거기에서는
이 니나 같은 어린 아이처럼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둘 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보통 사람이 그렇거든요. 사실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거지 구체적으로 가고 싶은 게 있으면 사실 그거는 착각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야 할 곳이 있다면은 이제 남는 게 실망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막막함 때문에 좀 그 자살하는 장면 같은 게 들어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씨가 좋으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일단 네. 나가자. 그거면은 사실은 뭐 밀크쉐이크 충분할 다 수 먹었으면 나가자. 그렇죠. 충분할 수 있고 그래서 니나가 어쨌든 간에 그 어두운 물 안에서 들어왔던 빛처럼 정말 빛이 돼주는 것 같아서 저는 마지막 장면을 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음. 영화가 거의 마지막 장면 되기 전까지는 음. 막 크게 뭐 좋다라는 느낌을 받진 음. 않았던 것 같고 음. 마지막 장면이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중간에 약간 위기도 있었는데 음. 이게 좀 놀라웠던 부분인데 이제 조가 이제 집에서 총으로 쏜 남자 이제 약간 고문해가지고 고문까지는 아니고 이제 진통제 먹여가지고 죽지 않게 죽기 전에 말할 수 있게 해서 막 진상을 파악해내고 그 남자가 이제 죽을 때 손을 엄청 잡아준. 약간 그 막 그런 음악 나오잖아요. 약간 달콤하고 막 약간 음. 블루벨벳 같은 그런 블루벨벳 느낌으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한 70년대에 막 유행했을 것 같은 노래 나오고 가사도 되게 사실은 좀 약간 바로 이렇게 뭐랄까 on the nose라고 하죠. 약간 좀 너무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위험했는데 그 손을 잡는 게 그렇게 유치하게 보이지 않았던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되게 이상한 장면이라서 유치하게 보이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이상한 사실 커먼 센스로 봤을 땐 이상한 장면이죠. 커먼 센스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냥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음악이 틀어져 있었던 것도 너무 이제 그 셋업이고 이 사람과 누워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게 전 약간 약간 웃음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때 이제 죽어간 사람이 자기를 죽인 사람 손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잡아주잖아요. 그 장면이 좀 저는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뭐가 차이를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저는 뭐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 장면도 되게 좋았고 저도 그게 좋아서 되게 신기했던 거죠. 그런 우연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사실 다른 장면이지만 이 영화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맨 앞에 나오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노래를 부르죠. 가스펠 같은 노래를 부르죠. 네. 그리고 그렇죠. 가스펠 같은 노래를 부르고 그때 이제 딱 타이틀이 찍히죠. You were never really here이라고. 백미러를 통해서. 너는 여기 없었던 사람이라고. 근데 저는 그 You were never really here이라는 존재가 결국에는 사람을 되게 안심시키는 말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있었던 존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죽거나 사라지더라도 별 문제가 아니고 사실 아무 일 아니고 똑같은 거고 그래서 저는 그 힐러를 죽었을 때 그 사람이 노래 부를 때도 그 앞장면을 떠올리게 됐던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그게 그 남자가 죽어가면서 그 죽음 앞에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뭐 약간 어떻게 들으면 허무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요.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여기 없는 존재고 그냥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이 감정을. 근데 어떤 감정인지는 알 것 같아요. 물론 이 영화에서 죽음이 일관적으로 그렇게 그려지진 않았지만 그 장면에 한해서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드네요. 이게 결국에는 그 말이 그 소녀에게도 사실은 해주는 말이고 그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You were never really here이 그게 저는 이제 반대로 마지막 장면에서 의미가 뒤바뀐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의미로 사용이 되었었는데 실제로 자살을 했을 때 정말 없었던 일처럼 그 일상이 계속되잖아요. 웨이터가 영수증을 주고 주변 사람들이 계속 이상한 잡담을 하고 근데 그게
위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음, 지금 위안은 음,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 니나랑 같이 나가서 차를 몰고 가야 된다는 거니까 음, 그래서 현실로 돌아온 음, 그런 느낌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음, 음, 그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음, 그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음. 게 음, 그걸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사실 음, 숫자를 세는 것 자체가 아무 음,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람이 음, 살아온 음, 방식이 그건 거죠. 네네 그런 음, 건데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부활인 거죠. 뭐 그 음, 자살 시도 장면과 마찬가지로 음. 네 뭐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약간 저는 재밌었던 게 이 영화에 대해서 그 줄거리를 요약하면서 음, 아, 굉장히 음, 테이큰 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은 했는데 음, 테이큰도 뭐 10대 소녀들 납치해갖고 성매매 음, 시키고 하는 얘기니까 사실 뭐 음, 소재가 비슷하다고는 할 수 있겠죠. 음, 물론 포커스가 다르지만 음, 음, 근데 어쨌든 호아킨 피닉스, 그러니까 조가 어쨌든 거의 자기에겐 없었던 음, 아버지의 역할을 자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음, 그런 점에서 되게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정적으로는 어쨌든 이 이야기, 이 영화에서는 음, 그 조가 니나를 찾으러 가는 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일단 음, 첫 번째는 주소가 그냥 바로 주어지고 두 음, 번째도 그냥 그 윌리엄 차를 따라서 쭉 가니까 멘션이 음, 나왔잖아요. 음, 그리고 뭐 경호원이 너무 많아서 막 음, 힘들었다든지 그런 게 일단 없고 음, 경호원들 다 쉽게 다 제압을 하고 음, 딱 그 마지막 방에 도착했을 때 윌리엄이 죽어 있는 게 뭐 약간 뭐 반전의 놀라움은 있겠지만 어쨌든 음, 안티클라이막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런 점에서 그 복수극 추격 복수극의 음, 핵심인 음, 추격과 복수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음, 되게 테이큰의 정반대에 있는 영화라는 음, 생각도 좀 들었고 음, 뭐 이 영화가 뭐 폭력을 보여주는 방식부터가 일단 음, 테이큰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음, 그런 점에서도 재밌었는데 음, 물론 그런 흔해 빠진 폭력 포르노, 액션 포르노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한 선택일 수도 있고 음, 이 영화 자체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거의 캐릭터 스터디에 가깝고 음, 조의 그 과거조차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잖아요. 말한 음, 것처럼. 음, 그 니나라는 캐릭터는 음, 조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상에서 중요하지만 조에게도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니나 역시도 음, 조가 알 수 있는 만큼만 딱 묘사가 된다는 점도 음, 그렇고 음, 그래서 사실은 다른 그 이야기에서 다른 인물들 예를 들면 그 니나의 아빠나 음. 다른 그런 인물들의 동기나 개연성 같은 게 거의 없어요. 뭐 그쵸. 그러니까 존재하지 관심이 않는다는 없죠. 점이죠. 네, 관심이 없죠. 왜냐면 조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 음.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 상황이 도대체 내가 무슨 함정에 빠진 건지, 조의 음, 시야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렇죠. 건지에 대해서 이 관심이 없죠. 음, 정치인들의 이 더러운 흑막이 대체 음, 뭐였는지 이런 것들에 음,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고, 음, 어, 보통 이제 그 사람이 작동하는 직업적으로 음, 중요한 인물들이 있죠. 뭐 맥클러리라든지 그런 인물들에 음, 대한 이야기도 거의 주어지지. 그 사람 음, 처음에 등장할 때 코피 흘리고 있는데 아무런 음, 설명도 일단 없고 음, 그렇다는 점에서도 이 영화는 철저히 다 이제 조의 캐릭터만을 음, 바라보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기도 한 게 음, 음, 이야기가 정말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음, 책이 어땠을까 궁금했던 게 이 책을 음, 영화 했을 때 음, 이게 테이큰처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게 클리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선택을 한 게 되게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좀 음. 들었어요. 책에는 설명은 훨씬 많아요, 사실. 음, 설명은 훨씬 많고 음. 근데 단순히 제거를 한 게 아니라 단적으로 얘기하면 동선도 좀 다르고 음. 예를 들면 자살하는 사람도 다르고 아, 그래요? 네네네 좀 많이 달라요. 근데 뭐 어,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자살한 사람이 기준을 잡기가 달랐구나. 애매한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이 정도면은 그렇고 뭐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다른 건 아니거든요. 음, 왜냐면 사실 각색의 과정에서 진짜 엄청 바뀌기 때문에 음, 보통 다. 근데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은 그 주소를 문자로 준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죽어요.
죽는 거는. 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만나는 사람이 보토예요. 어. 니나는 끝내 못 만나요. 그 중간에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영화 끝날 때까지. 그래서 사실 저는 전혀 대박. 다른 이야기라고 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읽어보면 그러네요. 사실 네. 흐름이란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의 그런 면에서는 이제 큰 네. 궤적에선 같지만 중요한 거는 음. 디테일이니까 그런 면에선 많이 다르죠. 그래서 니나는 끝까지 안 나와요. 마지막에 니나한테 가면서 그렇구나. 끝날걸요? 다시 단서를 하나 잡아서 하지만 니나가 죽인 것은 알게 되는 건가요? 니나가 죽이는 장면 같은 것도 없는 거죠. 그냥 죽어 있는 아니요. 보토를 만나요?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보토를 만나는 거예요? 아, 완전 다른데. 얘기를 꺼냈으니까 그냥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맥클러리가 죽은 것까지는 네. 일단 크게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토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뉴스로 보게 되는 그 자살한 사람은 이제 보토한테 문자를 보내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어쨌든 정치인이기 때문에 뭔가 관련이 있겠거니라고 조가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가 머릿속으로 대충 이야기 퍼즐을 끼워 맞춰가지고 어쨌든 보토에게 가는 거고, 왜냐하면은 여기는 약속 장소에 조가 먼저 니나를 구출해서 왔는데 이제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뺏기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비슷하긴 네. 한데 이제 조가 이제 호텔로 가니까 거기에 이미 경찰들이 있어서 바로 그냥 뺏기거든요. 영화에서 어떻게 되지? 갑자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억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결론은 그래서 보토는 자살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보토가 그 말 그대로 정치적인 걸 위해서 니나를 상납한 거는 똑같은데 그거를 이제 못 해먹겠다고 생각해서 조를 고용한 것까지도 뭐 유사하지만 애초에 그 맞고. 조를 방해한 것 자체가 보토였던 거죠. 왜냐면은 그 문자를 보냈던 다른 의원이 자살로 위장돼서 살해당하는 걸 보고 두려움을 느껴서 뒤집는 게 소설의 차이예요. 결국에는 니나가 아하. 있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서 보토를 찾아가는 장면이 사실 그 집 장면인데 거기에 니나는 없죠. 이미 니나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보토를 만나는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고, 영화래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고, 그래서 소설은 사실은 보토를 죽이면서 끝나요. 아, 생각보다는 되게 다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꽤 다른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일단 니나를 못 만나고. 그러네요. 그렇구나. 그리고 니나가 죽이지 않은 게 되게 큰 차이네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니나의 존재가 이 영화에서는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말할 수 있죠. 사실 니나가 이 영화 안에서 조에게 존재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고, 이 영화에서 니나가 조의 이름을 정말 여러 번 부르잖아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고, 이러면서 그쵸. 잡혀갈 때 괜찮아. 그쵸. 괜찮다고도 말해주고, 그 결국 마지막 장면을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목을 뒤집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유령처럼 살고 있던 사람에게 존재를 깨워주는 사람처럼 보여서 마치 그게 어린 시절 자기를 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하고. 맞아요. 그리고 폭력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대적으로 쉽게 제압을 하는 면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이게 뭐 앞에 말했던 말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은 아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물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조라는 사람이 워낙 그렇기도 하지만 조의 상처를 우리가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첫 장면에서 싸움을 하고 집에 와서 되게 태연하게 어머니를 맞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어깨에 부은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빨을 빼고 이제 뭐 냉찜질을 하는 장면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게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 우리가 그의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이걸 뭐 어렵게 제압했는지 쉽게 제압했는지가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 스터디에 가까운 영화고, 그래서 조를 따라가는 건데 그의 폭력이 실질적으로 등장하고 어렵게 제압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게 뭐 정답은 없는 거지만, 그래서 뭐 되게 진짜 난관을 거쳐서 했으면 아유 정말 힘들게 했다라고 생각할지 아니잖아요. 아니 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리고 그 폭력들을 다 보여줘. 음. 그러니까 그게 꼭 조에게 어려웠는지, 뭐 음. 상대방에게 잔인했는지 이런 걸 음. 떠나서 음. 그 폭력들을 보여주는 게 음. 이 조라는 인물하고 좀 음. 배치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폭력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음. 이 사람은 폭력의 희생자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그 사람이 음. 뭔가 누군가의 두개골을 깨고 하는 음. 것을 음.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 음.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리고 폭력을 그냥 안 보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 장면들은 되게 리듬을 다 깨트려 놓는 식으로 편집이 돼서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어떤 일련의 액션을 느낄 수 없게끔 만들어 그쵸. 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한 박자 빠른데 어떤 건 한 박자 늦고 그 막 되게 튀는 샷들을 음악으로만 그냥 연결해가지고 보여주는데 되게 그쵸. 폭력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영화 안에서 최대한 심지어 그 음악조차도 애매하죠. 그쵸, 음량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작아서 정말 이게 매치 음. 음악이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뭐 그 음악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뭐 좀 더 세게 말하면은 그 유가 어느새 관객을 향해서 지칭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차피 닌 여기 없는 사람인데 뭐 봐서 뭐 하려고. 보려고 이건 뭐 하지 그냥- 마 이러면서 어. 보려고 하지 마 이런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뭐 결국에는 처음에는 가볍게 그 조라는 직업과 관련해서 흔적 없음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조라는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살아감에 대한 현실에 대한 부정가치도 느껴지고 관객에 대한 부정가치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로 작동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게 결국에는 맞아요. 관객으로 왔을 땐 관찰의 문제랑 또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케빈에 대하여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명확하게 관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엄마가 케빈을 관찰하고 있죠. 하지만 You Were Never Really Here에서는 누가 그래서 조를 관찰하고 있는 거야. 온전히 3인칭적인 것 같이도 느껴지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트라우마들이 피어나올 때 그걸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 위치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걸 그래서 진짜 누가 보고 있는 건가. 마치 그 흐름이 깨지는 걸 본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이제 니나를 구하는 두 장면이 이제 사실 그게 많이 깨져 있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는 정말 랜덤하게 틀어져 있는 CCTV처럼 느껴지고 다른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뭔가 연결이 명확하지 않고 정말 빈 공간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결국에는 이미 쓰러진 네. 사람의 머리만 보여준다든지 뭐 그런 식이죠. 가려져서. 네네. 그게 이 영화가 중간중간에 빈 공간을 보여주는 방식이나 영화가 끝날 때 마지막에 또 비어있는 테이블 같은 걸 보여줬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너무 뜻대로 다 원하는 만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만큼 볼 수 있는 권리 같은 게 없다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CCTV 장면 같은 경우는 CCTV가 단순히 약간 색다른 그냥 화면 정도로만 사용됐다면 되게 만족스러운 CCTV 그림이 나왔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여기로 와서 저기로 연결되고 이런 게 보일 텐데 여기는 CCTV가 정말 어디에 어떻게 돼 있고 공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게 돼 있고 그렇다는 점에서 만족할 수 없는 그림? 그러니까 관객이 무엇을 만족이라고 생각했냐를 생각해보면 되게 무섭죠. 뭐 그렇습니다. 뭐 사소한 걸 얘기하자면 이 영화에서 사용된 그림은 사실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집안에 걸려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네. 기억나는 게 이제 검은 배경에 이제 머리가 하나도 없는 앙상한 사람이 상반신,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은 나중에 조가 어딘가로 갈 때 조의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는 조가 지나가는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이랑 매치가 되는데 이게 마치 정말 그 그림이랑 같이 생각해보면 정말 사이코의 어머니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주지사의 집으로 갔을 때는 그 벽에 정말 다양한 그림들이 걸려 있는데 사람이 있는 그림도 있고 없는 그림도 있는데 그래도 좀 확연하게 보이는 거는 사람이 없는 그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풍경화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있는 편인데 뭐
그럼에도 근데 불구하고 복도의 끝으로 갔을 때는 이제 사랑 그- 그림이 있죠. 그렇죠. 사랑 그림 있고 사실 그 그림은 몸을 파는 여자가 화대하는 그림에 가까운 묘사였던 것 같아요. 음, 그 그림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도 재밌는 구석이 있고요. 하지만 이건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그 정도? 네, 그 정도 하죠. 되게 별거 아닌 것 마냥. 그렇다면 추천 영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결국에는 그래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폭력을 보여주면은 그게 우리의 이해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그의 트라우마를 자세히 보여준다면 그게 그 조를 이해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가? 결국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오히려 그 후의 모습이 아닐까? 그게 사건 후의 삶이 어쨌든 그 사람들의 존재로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해에 도움이 되는 거는 무슨 일을 당했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후에 어떻게 삶을 이어나가는가에 대한 부분이 어찌 보면은 혹은 그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그냥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 인물을 이해하는데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보자고 할 권리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작품에서 케빈에 대하여에 이어서 조니 그린우드가 네네. 또 한 번 린 램지와 작업을 했는데 좋아요. 네, 제가 좋아요. 이거를 집에서 이제 TV로 거실에서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 영화는 음악이 인상적이다 하고 옆으로 가셨어요. 영화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소리만 듣다가 가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음악도 훌륭하지만 저는 사실 팬텀 스레드보다 이 노래 음악이 더 탁월하다고 사실 생각하는데 전 팬텀 스레드. 네. 싸우자. 네. 근데 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네. 그만 얘기하라고. 네. 내가 하나 만들어서 줄게. 네, 감사합니다. 네. 그와 상관없이 사운드 자체를 굉장히 잘 사용하면서 음악이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도 좋고 음향도 좋은 린 램지가 사운드 음향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쓴다는 생각이 케빈에 대하여도 그랬고 맞아요. 단순히 매치를 시키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그 전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운드를 이게 좋은 예일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시계 소리와 맥박 소리 같은 거를 바꿔서 사용을 한다거나 뭐 어쨌든 인물의 내적인 표현을 하는데도 이 영화의 음악과 음향이 정말 큰 몫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서사가 중요하기보다는 어쨌든 그 인물의 느끼는 감정이나 아니면은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이미지 같은 게 더 중요하다는 면에서 뭔가 좀 더 시적인 면이 있지 않나 뭐 어쨌든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뭐 그 그렇습니다. 타이틀 화면 뜰 때도 생각해보면 저는 제목 뜰 때 되게 너무 기대된다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이제 입모양만 보이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의 입모양만 보이고 어쨌든 노래 가사가 당연히 아닐 것 같은 제목이 뜨고 맞아요. 재밌는 그런 매치 같은 게 잘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천 영화 해주세요. 네. 제 추천 영화는 처음에 생각했던 건 택시 드라이버였어요. 아, 생각날 수밖에 없죠. 생각날 수밖에 없죠. 네. 택시 드라이버도 그렇고 최근 약간 21세기로 오면 드라이버? 약간 드라이브와 네. 굿타임, 드라이버가 아니라 드라이브구나. 네, 그죠. 드라이브 굿타임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네. 스타일적으로 좀 유사하고. 네. 네. 밤거리를 그쵸. 다니는 그의 모습 같은 게 그런 걸 떠올리게 하는데 하지만 그런 걸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 추천작은 케이시 애플렉이 감독한 I'm Here, I'm Still Here. 아, 저번에 언급하셨던 그 네, 영화네요. 네. I'm Still Here. 네, I'm Still Here. 이 영화는 무엇보다도 호아킨 피닉스가 주인공이고요. 제목도 비슷하지만 제목은 정반대지만 정반대죠. 제목은 정반대고 내용도 정반대고요. 이 영화는 케이시 애플렉이 감독한 호아킨 피닉스에 관한 페이크 다큐고요.
호아킨 피닉스가 배우가 지겨워져가지고 은퇴를 합니다. 이거 너무 배우 못해 먹겠다고 재미없다고 나는 진짜 나를 표현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쇼미더머니를 보신 건가? 그래서 호아킨 피닉스가 래퍼가 되는데 이름은 PDD라는 이름을 쓰는 PDD 맞나? PDD 맞는 것 같아요. PDD. PDD는 근데 뭐- 실존 아니에요? 퍼프데디? 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지었을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근데 뭐 엉망이고요. 엉망이라는 단어가 좋네요. 네. 마약도 하고 관객이랑 싸우고 너 나한테 내 통장에 돈 얼마 있는 줄 알아? 너 통장에 돈 얼마 있어? 이러면서 관객이랑 몸싸움하고 래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호아킨 피닉스의 이야기고요. 영화도 엉망이에요. 그래서 비추천작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아, 비춘천작으로 추천하나요? 아, 근데 제가 네. 잘 기억이 안 나. 대충 읽고 넘겨가지고 음, 이 영화에 음, 뭘 찾아보다가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음, 그 엄마랑 같이 물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장면이 I'm Still Here를 떠올리게 한다고 썼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장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이 영화가 2010년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아, 그 이후로 다시 본 적도 없고. 두 번 다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근데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떠오르지 않았고요.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호아킨 피닉스는 물에서 떠올랐으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네. 죄송하고요. 사과드리고요. 네. 저는 처음 떠오른 건 음. 마스터고요. 음. 근데 왠지 마스터 예전에 추천했던 것 같은 거예요. 네. 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물론 또 확인해보기엔 게을러서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근데 이것도 어쨌든 뭐 전쟁 트라우마나 조니 그린우드의 음악이나 호아킨 피닉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이 났던 것 같고 저는 블루벨벳을 추천하려고요. 왜냐면 아까 언급하기도 했는데 약간 이 영화도 뭐랄까 폭력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데 가득하고 거기에 되게 아이러니한 음악이 같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사실 이제는 그렇게까지 신선한 느낌은 아닌데 그런 되게 나이브한 느낌의 음악과 되게 이해할 수 없는 폭력 같은 게 병치된다는 점에서 되게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블루벨벳은 주인공이 어떤 특별한 트라우마에 대한 경험 같은 게 있어 보이진 않지만 되게 트라우마적인 이미지가 되죠, 영화가. 이제 블루벨벳이 보여주는 굉장히 폭력적인 섹슈얼함은 폭력적인 성관계는 사실 전형적인 트라우마에 가깝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몰래 보는 것도 되게 네네. 그럴 수 그 사실 있죠. 굉장히 프로이드적인 장면이고 음. 무엇보다도 블루벨벳이랑 유사한 점은 이 영화라도 그렇고 블루벨벳도 그렇고 의외로 구조가 되게 전형적이라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비꼬기 위해서 틀기 위해서 이야기가 일어나는 순서의 구조는 굉장히 전형적인 영화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제 그 타이밍에 일어나는 일이 일반적이지 일어나야 않은 될 일이 일어나는 순서고 거기에서 약간 이제 트위스트가 있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근데 블루벨벳은 약간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 영화도 그렇겠지만 의식적으로 어떤 저항을 만든다는 느낌이었다면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올해 봄? 이때 저희가 잠깐 일부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별로 그냥 크게 인상 깊지 않다고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분명히 거부하는 되게 클리셰적인 거부하는 부분이 전형성이 있지만 네, 그것조차도 이제 새롭지는 않아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쉽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영화 시작해서 이만. Pick up the phone. What's going on? The cops are involved. Where is she? Don't worry. I'll get her. It's okay, Joe.